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지난밤 많은 분들이요, 카타르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 첫 경기 잘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도요, 내용과 결과를 들어서 이미 아실 거고요. 저 또한 밤에 동네 집집마다 이 터져나오는 위기의 탄식, 안도의 함성, 또 함성과 아쉬운 한숨을 공유했습니다. 야, 이럴 때 하나구나, 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대항전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공동체 내부를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놀라게 되죠. 여야 정치권 어제 국정조사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여당 내에 또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 그룹들도 있고요. 또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입니다. 오늘 또 다른 노동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부는 불법에 대응하겠다 말하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언론에는 나오시는데 노동계와 실질적 구체적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파업 주최 측에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줄줄이 파업이 예고돼 있어서 노사정 대화가 중요해 보이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이죠. 자, 경제 위기 자주 짚고 있습니다만 미국발 업앤다운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북한은 제재와 억지 강화에 거친 말을 쏟아내며 강대강 군사위기 고조를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기와의 맞대응, 여기야말로 단합된 투혼이 필요한데 이 축구 경기만큼의 하나됨이 안 보입니다. 본격적인 연말로 갑니다. 내년에는 누군가, 이 누군가는 분명히 국가 경영 세력과 사회적 리더들일 텐데요. 통합을 이끌어내야만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이슈를 색다르게 분석하고 해설하는 여의도 중계석, 그리고 스포츠 본부의 특별한 손님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1부 끝에 틀어드리는 신청곡이 있죠.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다 어제 월드컵 경기 보셨죠? 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박 기자님. 네. 스포츠 전문가답게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아, 정말 우리 축구팀 대표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0대 0으로 결과는 비겼지만 네. 전반 초반부터 우리 축구 대표팀이 정말 몰아쳤습니다. 네. 강한 압박을 통해서 우루과이 선수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일 정도로 매서운 조직력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 슈팅 찬스에서 이게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역시 이제 축구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골이 안 들어간 부분 아쉽지만 그래도 이 세계 이제 피파 랭킹 14위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정말 잘 싸웠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투혼을 발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안면 보호대 하고 이 풀타임을 소화했으니까 좀 대단한 생각이 들고요. 김문환 선수나 김민재 선수 이런 수비수들의 투혼, 또 마지막에 후반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활력을 불어넣은 부분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동안 4년 동안 정말로 조직력이나 이 월드컵 경기에 맞춰서 컨디션을 잘 끌어올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21세기 월드컵 기준으로 보면 유효스팅이 한 차례도 안 나온 첫 경기가 됐습니다. 피파 최초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가 골대를 2번 맞췄지만 이건 유효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제외가 됐고, 슈팅이 우루과이는 10번, 우리는 7번 시도는 했지만 골로 안 들어가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축구는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경기다.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제 골대 맞았는데 왜 유효 슈팅이 없다는 얘기냐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골문 안쪽을 향하는 슈팅이어야 되기 때문에 골문 안이 아니라 이제 바깥쪽에 맞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겁니다. 골대 안쪽에 맞으면 안으로 튀어 들어가고요. 아니면 바깥쪽에 맞으면 밖으로 튀어 선방을 하거나. 자, 여기서 저는 가장 울컥했던 건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장면이었거든요. 마스크 벗었는데 눈의 부상이 너무 역력해 보여서 안쓰러웠고 울먹하는 장면도 있었죠. 한번 손흥민 선수의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보다 선수들이 더 많은 고생해줬고 뭐 상당히 강팀하고도 저희가 같이 경쟁할 수 있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뭐 너무나도 좋았고요. 뭐 당연히 뭐 비기임으로써 좀 아쉬움도 많지만 뭐 앞으로 2경기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응원해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TV로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채워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이 팀 주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에 보답하겠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쏟아붓겠다. 이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자, 이 임 작가님. 네. 다음 경기는 더 중요해지고 경우의 수라는 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는 더 중요해지는데 이 남은 일정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같은 조 H조 안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우루과이였는데 네.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고비를 넘겼다. 예. 승점 1점은 챙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다음 경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나를 상대로 네. 하는데요. 뭐 이번에 이제 그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 중에서 피파 랭킹 순위로는 가장 낮은 순위. 그래서 H조 내에서는 나머지 세 팀이 모두 가나를 승리의 제물로 삼겠다라고 이제 호시탐탐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포르투갈하고 가나가 맞붙은 경기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3대2로 포르투갈이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네. 굉장히 아슬아슬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호각세를 보이는 모습을 펼쳤기 때문에 뭐 이번 월드컵 자체가 각 국가들 간의 이제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가나를 반드시 잡아야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상당히 쉽지 않은 도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그 8년 전에 그 월드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조편성이 지금이랑 이제 대륙별 그 구조가 비슷했는데 뭐 첫 경기를 남미 팀하고 해서 어려운 팀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팀을 승리의 제물로 삼겠다. 그게 이제 알제리 팀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오히려 4대1로 완패를 하는 바람에 이제 16강 진출이 멀어졌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라도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여서 가나 팀한테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유,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요.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독일을 이겨버리잖아요. 2대0으로. 그거 하나가 좀 짜릿했고. 자, 이번에는 좀 한번 16강 진출을 위해서 가나 어제 무섭더라고요. 새벽에 보니까. 네, 우리가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의 힘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벤투 감독의 지혜, 지략 이런 걸 믿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얘기는 뭐 계속 하게 될 테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어제 파행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어떻게 통과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11시에 이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하면서 이러다가 통과가 바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거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네, 원래는 전날 합의문에 넣었다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그리고 법무부를 빼는 대신 뭐 대검은 넣는다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다시 다음 날 국민의힘이 대검도 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대검 포함해야 된다라고 맞섰고 이게 오전에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다가 국민의힘이 역제안한 게 뭐냐면 대검과 관련해 마약 관련 책임자만 부르고 또 질의도 마약 관련 질의만 하자.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 민주당은 아니 국회의원의 질문의 범위 제한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협상을 통해서 대검 증인을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는 대신에 뭐 질문 범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는 걸로. 반반 양보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합의가 됐고요. 결국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이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이게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의 투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이 되는 거고요. 45일이라고 하니까 좀 짧아 보여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과거 세월호 참사 9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 9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60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지만 여야 합의 사항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연장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어제가 시작일, 네. 그럼 1월 7일이 이제 45일째 그렇습니다. 끝나는 날. 그렇습니다. 연말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유효한 국정조사의 성과를 내느냐. 그렇지 못하면 또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연장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야 3당의 이제 연합 이게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그 의석수 차원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진행 상황에 따른 여론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여부를 하나 정도는 열어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안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치면은 뭐 한 열흘씩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정들이 나중에 또 감안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초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었던 여권 내에 또 이제 특정한 이제 이 의원들이 있죠. 특위 출범 뒤에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좀 면면을 보면 아까 13명. 그렇습니다. 그 친윤계 의원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네. 뭐 윤한홍 의원, 뭐 장재현 의원 등등, 뭐 김기현 의원 등등 보면은 기자들에게서 뭐라고 했냐면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이 죽음을 잡고 정쟁화한다.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네. 비판을 했고요. 또 본회의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김도우 의원 등 이 검찰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의 정쟁에 빌미를 줬다. 이런 식의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통령실에 좀 불편한 기류도 읽히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뭐라고 했냐면 이 합의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여야의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후에 여기 장윤성 기자가 와서 취재 결과 대통령실 내에서도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비둘기파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국정조사를 피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는 뭐 여당 내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 기류는 뭐냐면 수사가 다 안 됐는데 왜 국정조사를 하냐. 이런 기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야의 협의 협상 사항을 이제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실 또 이 핵심 이 그룹에서 대검이 들어간 거 안 된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갑자기 또 반대 입장을 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협상을 이끈 주호영 원내대표 등의 이제 여당 지도부와 좀 교감이 없었던 게 아니냐. 물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자들과 만나서는 아니 정부와 별다른 이견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는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뭐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 국정조사 국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증인 출석과 뭐 증언 이런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뭔가 불편한 기류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작가님 오늘 저녁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만에 야당은 포함되지 않았고 만찬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 아닐까요? 뭐 이제 만찬을 하는 거는 최초인데요. 지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뭐 관저가 이제 이사해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고 뭐 어제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야당 지도부를 초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여당 지도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을 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다만 뭐 박정 기자님도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좀 갈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말이 안 된다. 국정조사 꼭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예전 그런 어떤 정치적 이슈들을 생각해 보시면 초재선 의원들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면 저항의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훨씬 이제 강력했을 거라 뭐 이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사안이 이제 승인이 되고 합의 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완전히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의 얘기처럼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통령실도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어저께 반대표를 던진 건 뭐냐 보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은 아예 출석을 안 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제원, 김기현, 윤한홍 이런 이제 핵심 친윤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유상범 의원은 기권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축구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으니까 축구로 치면 이제 시뮬레이션 액션이죠.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인 셈인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반대를 하고 국정조사 절대 안 된다고 하려고 했으면 의원총회에서 훨씬 세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 목소리는 거기서는 안 나오고 표결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전광판에 표시될 때는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정도 비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요. 네. 시한을 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요구를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뭐 이제 수순으로 이 대여 투쟁 이걸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 이상민 사태 여론이 우세한 만큼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이걸 발의해서 야당에서 처리해도 이건 역풍이 크지 않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있겠죠. 여와 야가 또 서로 이제 이 정치적인 공세다 하면서 이제 방어와 공격을 하겠죠. 핵심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국정조사 한 가운데 놓고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경청한 후에 그것을 핵심으로 여야 정부의 입장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자, 금요일 점심시간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의도 집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 작업을 하느라 여의대로는 이미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방면 전 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지금 영등포에서 여의도 쪽으로 들어오기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서울교 위에서 차량들 꽉 막혀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오창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정체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서청주 부근은 양방향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남이 쪽은 오창에서 서청주 쪽으로 그리고 반대는 서청주 부근에서 4km가량 이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 부근 사고 때문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난해 이제 대선에 나가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 있기 직전에 종이 상자에 현금을 뭐 이제 집 밖으로 나르는 이제 것을 봤다. 뭐 이런 이제 진술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자, 이 대표가 오늘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신 발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 검찰이 수사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는 조용히 하는 게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이 굿하듯이 꽹과리를 쳐가면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수사의 목적이 진실 발견하는 것인가 하면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왜 이제 쇼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 말은 이 작년 경기도 국감에서 자신의 계좌나 자신의 이제 가족의 계좌 얼마인지 확인하라 공개 발언했지 않냐. 그래서 그걸 근거로 수차례
이 계좌를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예요. 집에 통지서가 계속 쌓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미 현금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다 해놨는데 2020년, 2020년 해놨는데 출처도 분명히 밝혀놨는데 왜 문제가 있다는 듯이 지금 뭐 조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쇼라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언제든지 털어보시라. 그런데 마치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진상 이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돼 있는데 구속 적부심 신청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뭐 서욱 전 장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 해경청장은 석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 기각됐네요. 기각이 됐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전 해양청장 같은 네, 경찰청장 김홍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해요. 원래도 이제 구속 적부심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의뢰를 받아도 잘 권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 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구속 적부심 결과 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을 하려면 구속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혹은 뭐 재판부의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를 할 때 잘못됐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특별히 신문 결과나 사건 기록을 비춰봤을 때 석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법원이 한 번 더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에 정 실장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기 위해 더 좀 큰 노력이 필요한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회자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말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네. 이 대통령실은 이거 입장을 밝혔죠?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 전 사무총장이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 이런 조언을 많이 했을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고 했다는 거다.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런 얘기를 직접 조언한 분한테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아니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지인에게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선 기간에는 중범죄자 이런 표현했죠. 그 대선 기간에는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해서 아직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확정적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견적을 보면 딱 나온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또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원외위원장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과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야당을 향해서 뭐 주사파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게 아니냐. 아마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정말 대통령실이 좀 불식시키고자 한다면은 오늘 뭐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처럼 또 이제 뭐 예산안 처리나 아니면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야당과도 협의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먼저 좀 손을 내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게 정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 중견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아직은 너무 검사 스타일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 이 표현을 썼을 것 같진 않아요. 인간 자체가 싫다. 이건 북한에서 쓴 막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터뷰 과정에서 뭐 그런 이 질문에 언급이 있어서 뭐 다시 또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가 어제 오늘 교통체증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화물연대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이미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강경 대응 그중에서 특히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 이거 언급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똑같이 이걸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아마 뭐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네.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예. 국토부 장관이 이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처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관심의 이제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이걸 거부하면 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경한 대응 그리고 이걸 명령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초반에 네. 이 초장에 강한 대응, 경고와 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 작가님, 네. 화물연대 입장은 어때요? 화물연대는 일단 이렇게 명령권을 행사하는 걸 검토하는 것 자체가 네. 반헌법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의 엄포를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네. 근거로 든 거 중에 하나가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거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에 위배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업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부러 강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좀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양쪽이 다 좀 이렇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협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강제 개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취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직접적으로 파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강제로 일할 명령을 내리려면 굉장히 엄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업을 통해서 정말로 국가 경제가 막대하고 심오한 충격을 받아서 네네. 국민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정도의 충격이 오지 않는 한은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적 원칙인 건데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런 발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조하고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부도 냉정할 필요가 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파업의 연장선인데 요구가 똑같거든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주고 일모제를 폐지해달라. 근데 그때는 타결된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정부와의 협상이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게 결렬됐다는 게 이제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타협안을 내기 위해서 정부 측과 노사가 뭔가 좀 이제 물밑 협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불법 대응만 한다면 이게 좀 원만히 해결될까? 야당의 역할은 어때요? 예,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가 조정과 중재에 나서라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해법까지 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의 3+3 해법인데요. 네네.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네네.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영구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우선 3년 연장하자. 그리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자는 얘기도 화물연대 하고 있죠. 품목 확대. 예, 시멘트랑 트레일러만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최소 3개 정도 더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3+3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법이 논의가 되려면 대화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정말 네. 좀 답답한 게요. 아까 뭐 팀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6월에 있었던 그 충돌하고 네.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네. 안전운임제가 올해 연말에 이 일몰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때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합의를 양측에서 해놓고 지금 6개월 가까이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충돌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제 협의안은 제출하긴 했지만 제시하긴 했지만 이걸 좀 일찍 했어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9월에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죠.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맡겨봤던 효과가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어야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발전시킬지를 좀 활발하게 얘기가 됐어야 이런 충돌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어쨌든 좀 늦었지만 네. 빨리 좀 양측이 좀 협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원만한 방향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노동계 동투 지금 시작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 여의도가 교통체증이다 말씀드렸는데 엊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지만 오늘 또 교통체증은요. 지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줄여서 학비연대가 학교 급식실,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모인 곳인데
오늘부터 또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사회적 사안,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박 기자님, 이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가세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 네. 김 의원은 뭘 거시겠냐 이런 얘기했던 그건데 지금 이게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서 후폭풍이 터졌다고요? 네, 이게 이제 당시 술자리,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 지난 7월 19일 심야에 서울 강남의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의혹이었고 네.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김의겸 의원의 폭로 이후에 지난달 27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자.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몰아붙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의혹의 유일한 어떻게 이 출처라고 할까요? 첼리스트 A씨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언론에 제보한 거는 전 남친인데.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건 그 첼리스트죠. 네, 첼리스트가 전 남친한테 얘기해서 그 전 남친이 제보해서 좀 알려지게 된 상황인데요. 첼리스트 A씨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면서 네네, 거짓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 대변인과 민주당 지도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A씨의 경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국정 관련 중대 제보를 받고 이걸 국감에서 확인하는 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언론인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자,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장관. 임 작가님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홍근, 박찬대, 김성환 의원께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필요 없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지도부들도 일제히 또 포문을 열었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라신 뉴스 생산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라는 게 전주의 비대위원의 비판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끝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또 다뤄봐야 될 것 같네요.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이 이름을 소환했습니다. 자,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보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입니다. 네. 네? 임경빈입니다. 정말요?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임명희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디저트송 보다가 제가 잠깐 이름을 놓쳤는데 0597님이 아주 좋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신청합니다. 그 다음이 너무 벅차서 제가 흥분했는데 첫 게임은 비겼지만 날아올라 16강, 8강, 4강까지 날아봅시다. 결승까지? 좋습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하늘로 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추면 됩니다. 먼저 애당초와 애시당초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애당초가 맞습니다. 애당초는 일의 맨 처음이란 뜻으로 당초를 강조해서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첫 음절에 있는 애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맨 처음이란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런 일은 애당초 거절을 했어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잇따른 행운과 잇단 행운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는 잇따른 행운이 맞습니다. 잇따르다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란 뜻의 동사고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은 잇다와 달다가 합해진 동사 잇달다입니다. 문제에 나왔던 틀린 표현 잇따른 행운은 두 번째 음절에 쌍디귿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잇다와 딸다가 합해진 동사는 없으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음절에 디귿을 쓰는 잇단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질서가 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일사불란하다였습니다. 세 번째 음절에 아니불자를 쓰는 표현이고요. 이 말은 한 오리 실도 엉키지 아니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축구를 통해 위안을 받는 월드컵이 되길. 그래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도 응원을 하는 우리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KBS 1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은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 5mm 내외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먼저 오겠고요. 오늘 밤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 북부, 내일은 전북도 추가되면서 비가 새벽까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로 주말에는 추워집니다. 특히 토요일 낮 기온부터 많이 떨어지는데요.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7도에 머물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6도인데 거의 일교차 없이 낮 기온이 오르지 않고 아침 기온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일요일은 올가을 서울은 첫 영하권 추위 예상되는데요. 일요일 서울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 11월 말에서 12월 초는 가을에서 겨울로 기온이 옮겨가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내리는 비는 양이 많지 않은데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로 이 비가 온 뒤 수요일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비는 호우특보의 가능성도 있고요. 한파도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내려앉는 만큼 특보가 곳곳에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겨울 추위에 단단히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현재 중서부 쪽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노랗게 나타나고 있어서 나쁜데요. 내일 황사가 잠시 중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오늘 생산 현장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만 물동량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송 개시 명령 발령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KBS가 단독 보도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사건 용의자 L이 호주 시드니에서 검거됐습니다. L은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호주에서 거주하며 인터넷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못 받은 위기가구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의 한 건물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택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할증률도 조정됩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으로 2시간 늘어나고 할증률은 현재 20%에서 20에서 40%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인데요.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죠. 해마다 유명한데 블랙 프라이데이. 자, 국내도 여러 행사나 이벤트가 곳곳에서 열리더라고요. 네네. 이 볼프에서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리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또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네. 여러 이제 업체들이 특별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코리아 세일 파스타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상은 생색내용 할인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호갱도 아니고 가격 정책을 오묘하게 바꿔서 네. 호갱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인데요.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실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몰들을 찾아봤더니 특별 할인 혜택 상품 중에는 원래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특별 할인인데 그렇죠. 원래 가격보다 높다고요? 예. 저도 오늘 대기하면서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도의 예시들 말고도 네. 또 업데이트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예. 50%, 60%, 이제 과감하게는 70%도 있긴 있어요. 엄청난 할인이잖아요. 특별 할인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0개 한정으로 준비된 티셔츠를 선착순 구매하면 최대 50% 혜택을 준다. 할인 혜택을 준다. 그럼 이제 솔깃하겠죠. 예. 눈에 띄고요. 근데 실제 가격을 확인해 보면 특별 할인가라고 홍보했던 이 금액이 기존 판매가보다 오히려 12,000원가량 비싸다. 이런 네네.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묶어서 파는데 그렇죠. 10벌을.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선착순 판매라고 하면 시간에 쫓겨서 곧바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혹시나 악용한 게 아니냐. 빨리 응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결제하고 보니까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싼 것 남들보다 거예요. 빨리 비싸게 샀네요. 그렇죠. 대형 의류 쇼핑몰 A사의 경우에도 선착순 특별 할인에 들어간 후드 티셔츠 제품 가격이요 4만 원대 중반으로 책정이 됐지만 기존 판매가가 도리어 만 원 이상 저렴한 3만 원대 초반에 불과했고요. 대형마트 B사의 경우에도 한 가공식품류를 기존 7,000원대에 판매했지만 할인 행사 전의 판매가를 16,000원 수준으로 조정한 뒤에 반값 할인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가격보다 비싼데 그렇죠. 2배 이상 올려놓고 반값 깎아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술이라고 보는 것도 맞는 시각 같고요. 이렇게 쇼핑몰들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상품 할인 올려놓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존과 비슷한 가격대로 팔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일종의 착시 효과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유통업계에서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입점업체들 가격 정책이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전형적인 이거 상술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 저는 아주 주기적으로 사는 네. 뭐 소모품 있잖아요. 네네. 두루마리 휴지, 네. 뭐 세제, 뭐 비누류. 이런 것도 가격을 헷갈려서 네. 전에 샀던 물품을 또 사면서도 네. 이게 똑같은 거야 가격이 오른 거야 내린 거야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 할인 행사 때 확 가서 옷을 산다 그러면 원래 가격을 알 수가 없죠. 이 착시 효과를 정말 톡톡히 노렸는데 야, 할인인 줄 알았더니 비싸게 샀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격을 매기는 건 자유지만 할인을 하는 것처럼 판매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만으로 느껴지는데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네네네. 해외 직구 쪽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네, 해외 직구 쪽에서는 할인과는 조금 다른 피해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배송 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에도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즉 A라는 소비자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11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를 주문했는데 이게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애초엔 안내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배송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사업자가 물량이 좀 늦게 들어온다.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거다라고 안내를 해서 그러면 나는 뭐 기다리지 않고 취소를 하겠다 했더니 취소 수수료를 6만 원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품을 판매한 후에 취소 거부나 환급 거부 그것도 아니면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우리 흔히 쓰는 사과팟 프로 3세대 이제 이런 아주 신제품을 구매하려고 과일 아닙니다. 전자기기입니다. 예, 사과팟 프로를 구매하고 약 18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는데요. 이게 또 불량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잡음도 들리고 음질이 좋지 않아서 이거 가품 아니냐라고 사업자한테 반품 및 환급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업자가 50%만 환급을 해드릴게요. 해서 일단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야. 이런 사례들이 사기잖아요. 있다는 거. 이건 사기네. 예, 이거는 진짜 사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에 구매한 물품을 일단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조심하셔야겠고 대표적인 이런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해외 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3,230건 정도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통계가 그런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이 바로 의류와 신발 46.7%, IT 가전이 11.3%, 지갑과 가방이 10% 등의 순위였는데요. 이제 아무쪼록 이런 피해들이 해외 직구에서도 나온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우리 PD님이 얼리어답터거든요. 이 사과팟 프로는 2세대가 신상품인데 3세대를 샀다니 나오지도 않은 걸. 그래요? 이건 가품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또 아주 이 탐정다운 추리를 해주셨어요. 이건 사기로 기획된 거죠. 자, 이런 피해 입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인데 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팁을 주십시오. 소비자원이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SNS 광고가 많이 뜹니다. 실제 배너, 팝업 배너나 이런 걸 뜰 때도 이제 누르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포털입니다. crossborder.kca.go.kr 여기서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품이 의심되거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사례, 사이트 폐쇄, 또 오배송 등 여러 기준을 검토해서 사기 의심 사이트의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사이트 이용하실 때 조금 싸게 살 수 있다고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지 않으시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게 될 시에는 입증 자료를 구비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카드의 경우에 있기 때문에 구매 이력을 남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고 소비자원이 권고를 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고 제 사례가 지금 떠올랐는데 그러셨어요? 불과 2주 전이에요. 이 SNS에서 SNS 광고 많이 뜨잖아요. 팝업 많이 뜨죠. 배너. 그래 제가 겨울에 딱 원하는 아주 따뜻해 보이고 예쁜 디자인의 가디건이 있어서 이 해외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5만 원 결제를 하고 샀는데 사진과는 전혀 다른 헐렁헐렁하고 맞지도 않고 재질도 얇은 이상한 가디건이 왔어요. 입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도 제 SNS에는 그 광고가 계속 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넘어가죠.
호갱입니다. 호갱이 되는 거죠. 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네. 하지 말라고 써붙여 놓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간혹은 안타까운 방화 사태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외도 있는 것 같은데 세계유산인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춤을 춘 관광객. 네. 인터넷 화제라면서요.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건 멕시코 치첸이트사의 고대 마야 피라미드를 밟고 올라선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내용인데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아니라 마야의 피라미드. 네. 외신에 따르면은 이 한 여성 관광객이요. 이 치첸이트사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멕시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당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피라미드를 밟고 올라가서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어허.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요. 네. 뭘 잘했다고 춤을 춘지는 모르겠어요. 치첸 이트사에 있는 엘 카스티오라는 피라미드인데요. 네. 유네스코가 2007년에 이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했고요. 아하. 멕시코 당국은 2008년부터 피라미드 보존을 위해서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집트나 이제 요즘 뭐 여행 유튜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셔서 이집트나 다른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까지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출입 거. 금지. 그렇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이제 팻말도 있었고요. 네. 여성이 이제 피라미드 위에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자 관광객들이 야유를 퍼부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고 관광객들이 이제 그를 둘러싼 뒤에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겼고요. 아이고. 이제 이런 영상이 틱톡과 트위터, SNS에서 확산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관광객의 별명까지 네티즌들이 붙여줬는데요. 레이디 치첸이트사라는 조롱 섞인 별명도 붙여줬고요. 실제로 근데 이 신원을 보면 성함이 아비기엘 비알로보스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름도 공개가 됐네요. 네. 근데 스페인인으로 속이려고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요. 이게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국민이에요? 예, 멕시코 출신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인 척. 예. 야, 참. 왜 이런 짓을 했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뭐랄까 비난을 받을까봐 알고 보니 멕시코 출신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끝으로 요거 네. 지금 요새 좀 저도 이게 뭐지 그랬는데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네. 인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와 누난 내 여자니까. 네. 얼마나 히트였습니까? 네. 너무 옛날 노래인가? 그 이외에도 예, 히트곡 많습니다. 네. 자, 18년 동안 음원 수입 영원이었다. 네. 이 보도도 충격받았는데 소속사 대표의 또 발언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시기별로 좀 따라가 보면요. 네. 일단 11월 18일에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가수 이승기 측이 소속사 후크엔터를 상대로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네네.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자세히 상세하게 좀 증명을 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얼마 벌었고 그렇죠. 수익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네. 현재까지 이승기 측은 현재까지 각종 활동에 대한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다라면서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와 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이었어요. 이제 이 보도가 이승기 씨 사건에 사실 신호탄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후속 취재로 보니까 정산 문제가 핵심이라는 내용의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실제로. 예. 11월 21일입니다. 18일에서 3일이 지나서요. 후크의 권진영 대표가 입장문을 냅니다. 면목이 없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다. 부덕의 소치다. 현재 사실관계를 위한 정리 단계다.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도했던 매체에서 권 대표와 후크 엔터테인먼트 A 이사 그리고 이승기 매니저 이렇게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자극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보면은 흥분하는 상태로 막가란 식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누구라는 표현은 일단 안 나오는데요. 네네. 뭐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예. 내 나머지 남은 인생을 그 XX를 죽이는 데 쓸 거야.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녹취가 됐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책임을 돌립니다. 정산 문제를 회계팀 직원의 단독 잘못으로 돌리는 발언 등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더 비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승기 측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입장문의 핵심은 후크 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이승기 씨가 인지를 하게 됐다.
즉 이제 후크엔터의 직원이 문제를 잘못 발송했는데 네네네. 거기 안에는 정산 문제와 관련돼서 눈치챌 수 있던 단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수차례 그 정산 내역을 요구했는데 후크엔터 측이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아이고. 네, 여러 거짓된 핑계를 대면서 내역의 제공을 회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 등으로 신뢰가 무너져서 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초기 보도에 대한 내용을 그 배경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후크엔터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승기 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권진영 대표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도 죄송하다. 여기서부터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승기 씨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면밀하게 검토해 업무 처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참 심경이 복잡하네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냥 깨끗하고 투명하게 서로 주고받을 돈 정리하시고요. 각자 갈 길 가고 그리고 참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또 의문이 드네요. 네. 아유, 오늘 이 스트릿 뉴스 파이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치 이슈를 다뤄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혁신위원은 거의 오늘 스포츠맨이네요. 네, 그냥 머리만 너무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짧게 한번 짧게 해봤습니다. 군 장교 스타일로 깎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입고 있는 건 또 군 방한복이에요? 네, 뭐 날도 좀 쌀쌀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사실 30대인데 다들 뭐 30대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20대로 보인다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은 치열합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천 의원님. 네,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좋은 장면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그 출범을 앞두고 이제 대검이 들어간 거 가지고 약간의 티키타카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잘 됐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유가족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시기도 맞아요. 했고 또 정치적인 스케줄로 보자면은 예산안 통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나아가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국회에서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좀 좋은 절충안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현 부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냈고 분명히 이제 진상규명이 중요한데 지금 경찰 수사가 약간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윗선으로 못 가고 이제 밑으로 중간 하위 이것만 계속 어찌 보면 닥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핵심으로 못 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렇고 말씀처럼 뭐 예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계속 그랬어요. 받을 거다. 안 받을 수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천 의원님은 이제 티키타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엊그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여당이 좀 극적으로 여기에 진행하는 쪽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했나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어제 오전 첫 회의가 파행되면서 이거 과거에 또 이 검경수사권 조정한 때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 좀 불편한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공식적으로 이게 뭐 불만을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좀 핵심적인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게 과연 이제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좀 불편함을 사실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굳이 대검찰청을 감싸는 모양새가 좀 필요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실제 지금 이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또 기관을 늘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애당초에 뭐 원천 차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절충해가지고 대검 내에서도 이제 마약 관련한 부서만 하는 걸로 절충이 됐습니다만은, 굳이 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청문회, 기관 보고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돼도 이게 또 삼천포로 빠지면 말이죠. 그럼요. 만약에 새길로 가면 국민들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대검찰청, 뭐 검찰총장 불러놓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뭐 이상한 뭐 비난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풍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하면 그렇죠. 비판받을 것이고 여당이 또 책임이 있는데 자꾸 감싸면 또 비판받을 것이고. 당연하죠. 자, 이게 자정작용은 국민들의 여론이 한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호영 대표 비공개 의총에서 국정조사 수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조율을 거쳤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거 다 알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부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소통 어떻게 보세요? 좀 엇박자가 난 건 맞죠. 엇박자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계속 거절을 했잖아요.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부글부글 한다는 보도도 있고. 저는 사실은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 하는 거냐 자꾸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보다 조금 큰 게 지점이거든요. 약간의 지역 본부 있고 그 부분이 본점인데 지점 정도는 된 것 같다. 여의도 지점? 네. 출장소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출장소의 규모를 벗어났다. 출장소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독점 권한이었거든요. 지점장만 돼도 어느 정도 유두린이 있어야. 약간 본점에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직통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 투표를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지금 의원이 115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명시적으로 반대한 분은 13분이거든요. 나머지 지금 뭐 기권하신 분들, 불참하신 분들이 있지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친윤 의원들로 반대한 분이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이제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호소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서 윤핵관을 인정하는 분들인데 1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권까지 합쳐도 한 34분 정도 되는데 그럼 100명 물론 115명 중에 물론 뭐 불가피해서 못 온 분들도 있지만 불참 많아요. 불참. 그렇죠. 권성동, 윤상현 의원이 불참이는 게 나는 좀 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뭐 윤핵관 막 이런 분들인데 와서 반대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생각보다 표는 많지 않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반대나 기권이나 불참표는 많지 않다. 그거는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이 좀 홀로서기 하겠다. 뭐 이걸 뭐 레임덕까지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요. 약간 그립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장악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명시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자꾸 한 번에 그냥 처음에 밀고 당기다가 합의를 했으면 이제 합의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합의하는데 의총을 거쳐서 합의를 하고 그 후에 이게 내부에서 반론이 나오고 이 간이만이 파행이 될 것 같다가 이제 파행이 된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처리가 다행히 됐는데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이름을 걸고 반대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우리 평론가 기자들은 이건 그냥 제스처다. 이건 대통령실을 향한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풀 파워로 압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실에서 모든 힘을 쥐어짜가지고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라든지 약간 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틀에서는 의원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다만 이제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대통령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서 이렇게 표결에 임한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 뭐 주변에 많은 참모진이 검사 출신이 또 대거 포진해 있고 신임을 받는 것으로 이제 종종 또 이 정치적인 관측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검을 대놓고 방어하면 너무 좀 출신 조직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티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검찰의 힘이 여당 원내대표보다 훨씬 세다는 게. 아하. 여야 간에 합의한 거게 국회보다도 센 거예요. 어허. 여야 간에 합의한 것도 뒤집잖아요. 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검찰은 아마 저는 이게 이렇게 보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마약 수사 뭐 없다. 밀수범만 된다 그랬더니 시행령 바꿔가지고 우리 유통범도 할 거야. 네네네. 막 4대 청에 시행령에 다 넣었어요. 광주에 넣어가지고 또 우리 마약 수사 할 겁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뭐 우리한테 마약 수사권 뺏어놓고 왜 우리를 부르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상민 장관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경찰 뭐 지휘도 해야 되고 뭐 인사권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경찰국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책임지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딴 살림이고요. 저희 말도 안 들어요. 막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 자체는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게 검찰이 사실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이 검수안박법에 본인들 수사권 뺏어갔다. 이걸 약간 홍보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수사 직접 안 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마약 수사범에서는 그거는 못 따지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검찰 감싸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검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검이 어떤 참사의 뭐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라고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네. 특히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마약 관련한 뭐 수치를 부풀렸다라는 식으로 뭐 음모론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우리가 뭐 발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게 사실 사건의 핵심은 어찌 보면 예방을 담당하는 구청과 아니면 또 이제 112 신고를 받고 기동대 파견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또 대검 불러가지고 어찌 보면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 저희 의원들 안에서도 뭐 김도 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니, 대검을 부를 이유가 없다 뭐 그런 불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이게 정쟁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의도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10월달에 올해 10월에 한동훈 장관이 뭐 아까 말씀처럼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그러면서 쭉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그날 뭐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다 사복 입고 마약 단속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서류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 또 총리도 언급을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인력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디다 수사에 중점을 둘 거냐? 그건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태원의 관심은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나 위에서부터 장관부터 쭉 내려오면 관심이 마약 수사에 가 있던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투입할 거냐? 아니 질서 유지에 갈 건지 아니면 마약 수사에 갈 건지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부에서부터 대통령부터 쭉 장관까지 내려오는 거지 밑에 일선이 우리는 마약 수사하러 갈게요. 가고 싶으면 가고 나는 질서 유지하러 갈게요.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무시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 질서 유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뭐 기동대라든지 이런 별도의 자원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마치 무슨 그리고 사실 마약 수사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정쟁으로 갖고 가서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정도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한다. 근데 조사 기간은 45일인데 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7일까지입니다. 내년도. 물론 이제 연장될 수 있는 이제 조항도 있습니다. 자, 이 그럼 45일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지키면 12월 2일 끝난다 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스무스하게 잘 이어져서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산안이 그래서 빨리 처리되는 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참사의 어떤 그 크기나 슬픔 뭐 이런 부분과 별개로 기존의 대형 참사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 그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파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안이 통과되고 한 30일 정도 진행한다 하더라도 30일이면은 그래도 어지간한 거의 국감에 뭐 맞먹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예방의 차원이라든지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또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 뭐 문제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연장은 반드시 될 것 같습니까? 현 부원장님께서. 말씀처럼 아마 이제 해는 걸 보고 봐야 되는데 사실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벌써 이틀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틀 지금 갔어요. 국정감사 뭐 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예산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마 여당도 받은 것 같은데 예산이 뭐 12월 2일에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당초에는 아마 뭐 보통 연장을 하면 뭐 기간을 정해놓든지 하는데 기간은 안 정해놨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상황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죠. 현안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 순방성과 보고. 이거는 사실은 야당까지 함께 부르는 게 좀 원칙인 것 같고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당부하겠죠. 국정조사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하더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발언입니다만 인터뷰에서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는데 사실 만나자고 통화도 한번 했고 그런데 안 만나도 너무 안 만난다. 역대 정부가 여야가 회동했던 걸 봐도요. 자, 왜 이렇다고 보세요? 네, 우선 뭐 이게 뭐 유인태 전 총장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이재명 대표를 뭐 사실 인간적으로 뭐 썩 좋아하시게 하겠습니까? 네. 뭐 그건 뭐 전 국민 연장선에서의 발언이시네요. 아니 뭐 전 국민이 누가 봐도 그거야. 뭐 근데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와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뭐 필요한 소통을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와 국정에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정치는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죠. 오히려 네, 싫어하는 사람과 협상을 이제 뭐 하는 게 사실 갈등 대상자와 테이블에 앉아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당에서도 뭐 꼭 이재명 대표랑 1대1 회담은 하지 않더라도 여야 대표와의 뭐 라운드 테이블 이런 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제가 저희 당 지도부 이제 비대위원과도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여당 지도부 만나는 거는 특별한 의제 세팅이나 뭐 준비 과정 없이도 그냥 뭐 며칠 전에라도 얘기해서 뭐 만납시다 하면 만나는 건데 조금 더 준비 과정이 걸려서 그런 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뭐 사실은 예산안 통과 이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은 해를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어렵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도 끝나고 자, 현 부원장님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심경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의 만남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건 별개죠. 예전에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하다거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만나잖아요.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처럼 정치라는 거는 싫어하거나 그걸 상관없이 지위에 따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말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MBC 보도 나왔을 때도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 하시면 끝난다. 그러면 가짜인지 아닌지 결론 난다. 이것도 인간 자체가 싫은지 좋아하는지 뭐 어떤 중범죄를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나서 그냥 업무를 하면 돼요. 대화적인. 예전에도 보면 뭐 3개월, 5개월에 다 만났단 말이죠. 야당 대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1야당 대표로 만나는 거예요. 공직이죠. 그럼요. 이준석 대표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본인이 싫다 해도 여당 대표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결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만나면 뭐 검찰한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사 중이니까 봐달라 이게 아니라 야당과 협치를 하겠구나. 예산도 이렇게 어찌 보면 통과를 하겠구나. 요걸 주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좋고 싫으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은 그냥 이제 평당원일 뿐이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는데 또 약간 다른 결의 보도들도 이제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국민의힘 당내 상황 여쭤볼게요. 자, 현재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심사 중이다. 이걸 왜 비대위가 하느냐 이런 반론도 내부에서 있었어요. 자,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총선 전에 칼바람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합니까? 아니, 저한테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다들. 제가 몇 번째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도 참 이게 뭐 걱정입니다만은, 일단 제가 그 저희 당의 지도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듣고 있기로는, 비대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최종적인 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과연 이번 비대위에서 많은 뭐 이렇게 변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거는 할 건데 네네네. 그 비어 있는 자리 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자리는 좀 빼고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좀 보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당무감사를 진행하더라도 뭐 아주 명백하게 뭐 터무니없이 당협위원장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뭐 소위 말하는 피바람 부는 숙청 이런 것까지 하겠느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뭐 정확한 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예. 자, 어떤 문초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 19일에 구속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적 부심을 요청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자, 현 부원장님은 이제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적부심이 조금 일렀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적부심이 보는 기준은 이제 구속이 당부도 보지만 이 구속된 상황과 지금 사이에 뭐가 좀 변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상황 사정 변경이라는 걸 중시 여기는데 그럼 뭔가 조금 수사 정도 하다가 이 보통 구속기일이 20일이거든요. 한 열흘 정도 수사하면서 뭐 증거도 좀 보고 이러면서 이제 별 증거가 없구나 이제 이러면 이제 청구하거나 이런 게 보통 수순인데 구속되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조금 성급했다는 타이밍이 일렀다. 네. 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면요. 유동규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이 확보됐다. 이렇게 적시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요거는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 정진상 재판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 사건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장의 내용들이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조금 김영 사건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뭐 차량 출입,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뭐 그다음에 뭐 의류, 뭐 이렇게 계좌 추적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건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핵심적인 건 이제 자금 전달했냐 안 했냐는 거잖아요. 자금의 흐름. 그렇죠. 요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성했는지 이거거든요. 조성. 그다음에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영 사건에서도 맨날 나온 거잖아요. 메모, 가방, 아니면 뭐 돈 따발 뭐 사진. 우리가 그 당시 돈 전달했을 때 뭐 녹취록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성 과정이나 아니면 어디에 들어들었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아직 저도 뭐 기록 열람은 못 해봤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딴 거 없어요. 메모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거 보고 싶은데 아마 제시를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금품을 조성한 사람들의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 다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전달 과정도 파악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전달 방법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사하는 검사라고 해도요. 무슨 그냥 유동규 입, 남욱 입 이렇게만 따라가다가 망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사가 무슨 김의겸 의원도 아니고 팩트 체크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허술하게 갔다면은 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것이고 발부가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텐데 이번에 제가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를 보니까 대등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3명이 다 부장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경험 많은 법관들이 이번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검찰의 뭐 조작 수사다, 뭐 유동규의 말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장동에서 우리가 이 김만배 씨를 키맨이다.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의 대주주 또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그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에 어찌 보면 좀 남욱 변호사가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김만배 씨가 현직 기자였고 법조 출입 기자인데 끌어들인 것은 본인이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죠. 본인이 왜냐하면 처음에 남욱 정영학이 이 사업을 어쨌든 이분도 원래 처음부터 주도했던 분은 아니에요. 원래 주도한 분이 있다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지분을 인수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찌 보면 2009년 이제 김만배가 더 지분을 많이 갖게 된 건데 남욱 이게 사실은 녹취록에는 정확히 보면 유동규가 돈을 직접 가져가는 걸로 안 돼 있고 남욱이 소송하면 가져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만배도 뭐라 그러냐면 남욱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분이 남욱은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거란 얘기잖아요.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다퉈보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은 예를 들어서 그 지분에 뭐 예를 들어서 김용 정진상께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도 이거는 그냥 김만배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김만배는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에서는 뭐 검찰에 김만배도 인정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얘기고 네, 김만배가 네. 본인 노동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근데 녹취록엔 분명히 세 사람 이름 안 나와요. 유동규 이름 여러 번 나옵니다. 네, 700 얘기도 네, 여러 번 나오고. 네. 근데 정민용 작년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유동규 거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김만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700억 들어있다는 사람은 근거는 녹취록이나 정민용 네. 진술서. 네. 그다음에 3명 거다. 김용, 정진상 지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남욱, 유동규 진술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말은 다 달라요 서로. 네. 그러면 사실 증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증거는 녹취록이에요. 검찰에 네. 갖고 있는 녹취록. 네. 녹취록에는 어쨌든 유동규라고는 이름 여러 번 나오고 700억 주겠다. 그것도 나오고. 정진상, 김용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들은 다 달라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아니면 불리하면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고 유리하면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반대측 변호사 네. 신문하세요. 저도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이 녹취록 나왔을 때 녹취록 못 믿겠다 그랬었어요. 네네. 유동규의 관여도 우리는 못 네, 믿겠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유동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람이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보직을 맡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후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선을 그었다가 이제는 유동규는 버리는 패다라고 하면서 김용, 정진상으로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런 태도인데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그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보도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것도 있고 유동규의 형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정치적 공동체라고 네, 표현을 했죠. 네, 그런 쪽에도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언론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도 수사 과정에서는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면 검찰이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영장에 썼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진상, 김용이 김만배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거는 네. 영장 발부 사실 그다음에 뭐 구속적부시 기각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김만배가 입 안 열면 이 사람들이 무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 녹취록만으로 지분이라든지 700억 약속을 인정할 수 있느냐로 계속 얘기했어요. 네. 녹취록 보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 녹취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뭐 녹취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김만배 대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걔는 녹취하니까 내가 얘기한다. 녹취하는 걸 알고 그런 얘기도 해요. 블러핑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녹음 녹취라는 거는 이 정영학 녹취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속 네네네. 본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물증으로 쓰긴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정말 김용, 정진상한테 지분 몰아준다라고 하면 그게 솔직히 성남시 행정 권력과의 유착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네. 그걸 뭐 계약서 쓰고 하겠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좀 음성적으로 말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뭐 700억, 800억, 뭐 100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말로 뭐 녹음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돼요. 정진상, 김용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을 수는 없죠. 자, 미래 재판의 한 장면을 오늘 미리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제 재판 과정을 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겠죠. 끝으로 한 가지만 의견 여쭐게요. 자,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청담동 술자리의 제보자, 사실 제보자는 전 남친이고 원래 이 이야기를 했던 첼리스트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자, 한동훈 장관은요, 사과할 필요 없다, 책임을 지시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다 문제되는데요. 네. 이거 김의겸 의원 이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잘못을 했으면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죠. 이게 지금 우리 요새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네. 공도 안 보고 윤석열 선수, 한동훈 선수한테 백태클 하는 거의 그렇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 사람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이랑 상관없이 상대 수비수한테 가서 돌진하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레드카드 바로 나와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동훈 장관은 명시를 안 했고 또 나아가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또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뭐 반성이 없는 결여된 사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백태클 해가지고 지금 레드카드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면 또 공과 상관없이 백태클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하셨던 분인데 네. 아니 본인이 데스킹한다 그러면 이거 승인하겠어요 기사. 좀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을 애초에 대변인으로 뽑았나? 저는 그거 자체가 패착이라고 봅니다. 부원장님.
사실은 뭐 이분 녹취록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분이 어떤 기자의 녹취록도 공개됐거든요. 이 뭐 그 부천 총장께서. 그럼 이제 이분도 한마디 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녹취록을 보면 인정하는 것처럼 분명히 돼 있거든요. 네네.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본다 그러면. 자유연맹 부총장. 예, 그렇죠. 김의겸 의원도 좀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조사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좀 놓쳤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게 무슨 책임 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네. 우리 김용판 의원도 돈다발 사지 막 이랬지만 결국은 뭐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법적 책임은 안 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면책특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건 아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보했는지 그 공범으로 엮겠다는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한테 제보하는 거 가지고 공범으로 엮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뭘 책임 묻겠다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 제가 본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도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 김용판 때는 그래서 네. 저희 지도부는 그거 안 물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굉장히 좀 성급했죠. 네. 그때는요. 알겠습니다. 북한 도중에 이미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 달 동안은 비상태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대창 그 총재도 얘기를 해야죠. 기자한테 어쨌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자한테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답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같은 입장으로 시작하신 두 분이 끝에는 아주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거의 벌이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스포츠본부 시간이죠.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우루과이전 시청하셨을 텐데요. 경기장에서 들리는 대한민국 이 응원 소리가요. 유난히 더 크게 들렸던 1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 한 번은 저렇게 현지에 가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을 텐데 어제 이 경기 장면 중에도 500명의 붉은 악마 계속 이제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자, 이런 원정 응원을 무려 60번이나 어디 60번이나 다녀오신 분이 계신다고 해요. 프로 원정 응원러 박용식 레드엔젤 응원단장과 함께 월드컵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루과이전 아쉽게 비겼지만 뭐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고 박수 많이 받았는데요. 단장님은 경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가슴이 쿵쾅 뛰고요. 네. 흥분이 돼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벤투 감독님의 그 빌드업 축구가 아시아 팀들한테는 먹힐 수 있지만 세계 최강 우루과이를 놓고 빌드업을 한다라는 게 저도 여태까지 30년 동안 응원을 했지만 네. 쉽지 않을 거다. 많은 그 공격을 당할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어제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 빌드업 축구를 제가 진짜 꿈에도 그리던 그 빌드업 축구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걸 보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래갖고 진짜 멋진 경기를 해준 대표 선수들한테 진짜 감사를 드려요. 어제 끝나고요. 표정들을 쫙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현장 장면을 우린 TV로 보지 않았습니까? 응원단들 다 울컥해서 울고 있고 선수들도 울먹울먹하고 벤투 감독도 어제 좀 눈물이 비치더라고요. 네. 보람이 있었던 이제 그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자, 30년 동안 뭐 수많은 경기를 봐오셨으니까 전문가만큼 저는 감이 좋을 거라고 단장님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네. 뭐 아니면 도다. 어제 경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수도 없이 30년간 대표 선수 그 원정 응원을 나갔지만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느낌이. 이미 꼬링을 다 먹고 두세 골 먹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죽기 살기를 뛰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진짜 너무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응원하는 팀도 애가 타죠. 애가 타요. 네, 항상 진짜 이 2002 월드컵 4강 히딩크 감독이 항상 강조한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진짜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 자신감 갖고 말 그대로 경기에 임해야지 자신감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어제 한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겼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비긴 게 저는 진짜 천만다행히 골대 2번이나 맞고 진짜 네. 이렇게 됐다는 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우리 대표 선수들이 1승 2무로 네. 조 1위도 될 수 있고 조 2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첫 경기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강 진짜 우루과이를 비겼다는 거는 진짜 축하할 일이죠. 네, 1승 이후로 이제 조 2가 될 수 있다. 일단 1무는 1무로 시작을 했습니다. 승점 1점. 그렇죠. 자, 가나를 이제 잡으면 되니까요. 가나를 잡으면 됩니까? 네. 네. 포르투갈은 어떻게 보세요? 포르투갈하고는. 포르투갈 진짜 호날두 그 무시무시한 선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도 말 그대로 EPL에 제가 최고 좋아하는 응원단장으로서 우리 소니 제가 네. 챔스 결승까지 스페인 마드리드로 날아갔다 왔거든요. 리버풀하고 1,200만 원 들여서 갔다 왔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소니 팬인데 우리도 월드스타의 반열에 쓴 소니가 있고 또 이 세리에에서 그 수비를 책임지는 네. 김민재가 김민재 있기 선수. 때문에 네. 절대로 이 우루과이처럼 경기를 해줄 거라고 믿고 네. 거기는 최소한 거기도 비겨야 된다. 그래갖고 1승 2무로 네. 2위도 좋고 이왕이면 1위로 갔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도 아니면 뭐 했는데. 그렇죠. 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저 자비로 날아가셨던 비용을 살짝 공개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60번째 원정 응원을 하시지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번 빼고 이 저 59번 해외 응원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나갔어요. 아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였습니까? 제가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때 처음으로 응원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대회 경기가 있지만 94년 미국 월드컵 달라스에서 무저감대 스페인하고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그 비길 때 그 감동의 환희는 지금도 30년 전 일이지만 잊지를 못해요. 그때는 1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비긴 그 무시무시한 스페인을 상대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비겼을 때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야, 그 첫 원정 때의 엄청난 감동이 그 이후 계속 원정을 다니게 만들었겠네요. 저를 미치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좀 기억이 안 났으면 싶은 경기도 있으십니까? 있지요. 항상 언론에 인터뷰할 때 하는 말인데요. 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예. 우리 IMF 때 나라가 부도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랑스를 가서 이제 약간의 그 말 그대로 일부분의 그 뭐라 그래 멸시라고 그럴까요? 나라가 부도나면 국민도 부도난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라가 잘 살아야지 내 조국이 잘 살아야지 우리도 해외 나가서 대우를 받지 나라가 못 살고 힘들면 우리도 가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 차별을 좀 느꼈어요. 차별을 느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경기고 또 히딩크 감독님이 네덜란드를 이끌고 우리를 마르세유에서 5대0으로 대파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납니다. 네. 그래서 2002년에 4강이 너무 값졌던 거고. 그렇죠. 그 IMF 때 이제 다른 경기입니다만 박세리 선수의 골프 우승이 엄청난 또 힘을 주고. 네, 박찬호 선수가 또 그랬죠. 미국에 가서 또 야구로 또 이름을 날리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진짜 희망을 가진 거죠. 그게 스포츠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지금 단장님 이제 목소리로 들으니까 청취자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그러는데 사실 얼굴 보시면요. 항상 이 주요 경기 응원단에 카메라에 나오시는 얼굴이라 특히 태극 문양 페인팅으로 유명합니다. 현지 중계 카메라가 안 잡을래 안 잡을 수 없는데 이런 잡아주더라고요. 이런 응원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셨어요? 제가 이제 해외를 이렇게 많이 응원 다니다 보니까 유럽이나 남미 이런 이제 미국도 5번을 제가 응원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미 사람들 특히 이제 그 TV로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비키니 수영복에다가 자기 국기를 이렇게 몸에 하고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응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진짜 신기하다 하는 거지. 경기장에서 직접 보고 나도 이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하다가 태극 조끼를 제가
최초로 만들어 입은 창시자예요. 네. 그전에는 이거 함부로 그 태극기를 갖다 몸에 두르는 걸 금기시 네네, 시절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제가 최초로 이제 입고 응원하고 얼굴에 이제 페이스 페인팅까지 칠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코리아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고안해낸 거죠. 잘하셨습니다. 이게 뭐 태극기를 훼손한다 옛날엔 이렇게 좀 잘못 비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태극기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또 문화적인 이제 이 어떤 국가 마케팅이기도 태극기가 없이는 하죠. 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이 60번이지 해외 한 번 가기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생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 비용 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단장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원정 응원을 이어가게 만든 원동력은 뭡니까? 제가 그 이제 처음에는 축구가 좋아서 월드컵에 한번 가서 응원해 보는 게 소원이다 하고 사실은 갔는데 이제 미국 월드컵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민하고 유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블록을 형성해서 이제 응원을 하잖아요. 이제 상대 선수하고 우리 대표 선수들이 쫙 있으면서 이제 애국가 연주가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감동이라고 할까, 가슴 뭉클한, 내 조국이 이렇게 월드컵에 출전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슴에 말 그대로 손을 대고 이렇게 그 애국가 연주를 들을 때 누구나 다 해외를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때는 저는 애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몰랐는데 이 나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열심히 우리 대표 선수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서 12번째 선수로 힘을 실어준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카타르를 또 혼자 가신 게 아니고요. 대전 지역 보육원 학생들과 함께 갈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봐서 이전 월드컵 때도 학생들과 동행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오랜 후원을 이어가면서 챙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제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 이제 보육원, 보루 청소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31년 전부터 이제 축구는 29년이지만 봉사는 31년 됐거든요. 그래서 대전 연축동의 성우보육원이라고 그 보육원을 제 발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맡게 돼서 이제 주말 되면 제가 조기축구도 25년간 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공도 차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제가 TV에 나오면 우리 단장님 나왔다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을 때 내한 경기를 서울 말 그대로 와서 서울 FC하고 경기가 있을 때 제가 박지성 선수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는 표값도 비쌌어요. 강 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명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제가 큰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갔다 온 뒤로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님들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2년 뒤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한두 명을 선발해 보겠다. 단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된 거죠. 4개 대회를. 언제까지 이어가실 건가 생각했는데 뭐 이 모토가 응원에는 은퇴가 없다.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